애니어그램 해라. 팟캐스트 내 안의 빛을 찾아라. 애니어그램은 건조한 심리학도 애매모호한 신비주의도 아니다. 이것은 심오한 영성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다. 애니어그램 지혜책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헤라의 헤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네, 나무님. 저희가 여러 번의 실험 끝에 오늘 또다시 스튜디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스튜디오가 마이크는 좋네요. 확실히 사람이 많았을 때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 팟캐스트를 여러 번 녹음했지만 다시 1화를 녹음하잖아요. 이번 시즌 1의 테마는 내 안의 두려움을 알아차리기. 네.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저에게? 애니어그램을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성격 유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특히 애니어그램에서는 두려움이 중요한가요? 사실은 네, 여기 답이 써져 있어요. 네. 제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 한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성격의 메커니즘은 각 유형의 기본적인 두려움에 의해 움직인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1번 유형, 2번 유형 이렇게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그 두려움에 의해서 어떤 성격이 형성되는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모르고 성격만 이야기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 모든 행동 패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지금 연구소에서 수업도 또 우리 팟캐스트 시즌 1의 테마도 두려움입니다. 참 애니어그램은 확실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랑 다른 것 같으세요? 다른 성격 유형 테스트 이런 거 하면은 겉으로 표현되는 성격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바뀔 수가 있는데 애니어그램은 바뀌지 않는 본질을 찾아가는 게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애니어그램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라서 별로 신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행동만을 분석하고 그것을 통계화하는 그냥 무미건조한 또 심리학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본질이 알고 보면 진짜 영롱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합니다. 네. 그러면 헤라님은 애니어그램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영롱한 빛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저희 연구소, 그러니까 미국 연구소의 수업에서는 그 빛을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 본인의 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뭐 길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네, 그렇게 이제 계속 너의 빛이 이런 느낌이 있고 다각도로 이제 막 볼 수 있는 작업을 하게 해주어요. 네. 그 빛이 진짜 궁금한데 두려움을 걷어내야 보이는 거겠죠?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고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빨리 찾아서 직면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지 않고는
그 빛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려움, 욕망, 그리고 본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뭔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네, 이게 그거 아세요? 그 후룸라이드. 네, 후룸라이드 들어갈 때 느낌인 거죠 지금. 네, 근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저는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롯데월드 후룸라이드 딱 들어갈 때 처음에 막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를 탐사를 떠나면 나중에 금은 부활을 얻게 될 거야. 기억나십니까? 엄청납니다. 지금도 비슷한 느낌이죠. 네. 일단은 그 굴 속으로, 네,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금은 보화를 만날 수. 후룸라이드 사랑합니다. 후룸라이드 얘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려움에 대한 설명을 사실은 수업 시간에 되게 다각도로 많이 해요. 하지만 많은 애니어그램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인지하고 계실까요? 나무님? 나무님 어떠셨어요? 꽤 그래도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시고 저와 함께 수업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쵸. 그래도 저도 책도 읽고 뭐 강의도 방송으로도 좀 듣고 했었는데 그냥 행동의 근원, 그런 욕구 이런 걸 찾아야 된다라고만 들었지 두려움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쓱 지나가게 되시죠. 사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더 안 보면서 지나쳐버리는 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애니어그램 책은 사실 가장 처음부터 이것을 해요. 하고 있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서론은 안 봅니다. 심지어 서론도 아니에요. 한 50페이지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지나치게 되는 네, 중요한 핵심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려움을 설명하는 그 부분을 지혜책에서 따왔어요. 이 부분을 나무님이 읽어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의 메커니즘은 각 유형의 기본적인 두려움에 의해 움직인다. 기본적인 두려움은 어린 시절의 본질과의 연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난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흐름이 막히게 됨으로써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 안에 어떤 중요한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 느낌은 깊은 불안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자신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강한 불안과 알 수 없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두려움이다. 네.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두려움은 어린 시절의 본질과의 연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빛. 네. 나만의 영롱한 빛. 그것과의 연결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뭔가 이상해. 네. 그리고 또 이 본질과 연결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런 본질을 딱 찾아주면서 아니야, 넌 이게 있어 하면서 계속 넣어줄 수 있었다라면 또 그것이 좀 결핍의 느낌이 덜했을 텐데 아주 다행이자 불행인 것은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거든요. 네, 저는 부모가 되고 나서 이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부모는 이런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했었더라면 저는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부모가 되는 것이. 나는 못 채워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100% 모든 부모는 이것을 채워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또 슬프기도 하네요. 되게 슬프지요. 네. 그래서 이 모험은 결국은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뭔가 미싱된 느낌, 네, 뭔가 부족한 느낌,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 이 느낌이 근본적으로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을 사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네. 하지만 우리에게 강한 불안과 그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건드려졌을 때 이 올라오는 이 감정과 이것을 연결하실 수 있는 분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네. 그 강한 감정이랑 올라오는 그런 두려움에 네. 대한 반응들이 네네네. 연결이 잘 되는 경우가 많나요? 잘 없지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 두려움들이 어떤 다른 사람과 연루되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어쩔 때는 그 사람 때문이야. 어쩔 때는 내가 피곤하기 때문이야. 뭐 어쩔 때는 내가 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많은 장치들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혜책에서 자꾸 그쪽 부분을 패스하게 된다. 그거랑 비슷하게 자꾸 회피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이제 그 두려움 앞에 다 이렇게 앉혀 놓잖아요. 그때 대부분 이제 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조차도 유쾌한 경험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두려움들을 하나하나씩 유형받아 볼 것이죠. 유형마다 확실히 그 두려움이 많이 다른가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다른 유형의 두려움은 왜 두려워하는 거야? 왜? 이런 느낌? 다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비추어 보아 우리가 다른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나의 두려움도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런 느낌이라는 것. 나의 두려움의 크기와 질량은 내가 크게 만들었다는 거. 네. 궁금해 하실 테니까 우리가 유형별로 한번 두려움을 그냥 잠시 읽어만 드려볼까요? 네. 네. 1번 유형은요. 사악하고 부도덕하고 결함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2번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워합니다. 네. 3번 유형은 가치가 없는 것 혹은 타고난 재능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4번은 정체성이 없는 것 혹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5번 유형은 쓸모없고 무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6번은 도움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7번 유형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박탈당하거나 고통에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8번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하거나 통제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9번 유형은 연결을 잃는 것,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읽고 보니까 이건 나도 두려운데? 이 9가지 모두 해당하는데?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치만 다른 점이 있죠. 네. 있죠. 네. 뭐예요, 나무님? 복습겸에서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처음에 이걸 보면 내 거는 나 아닌데? 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네. 왜요?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이러다가 왜지? 이렇게 처음에 부정하다가 네. 파고 들어가면 이것만 보여요. 이제 이거는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모두가 사실은 이 9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늘 내가 넘어지는 건 이 포인트였던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6번 유형이니까 도움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뭐 저도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어요. 2번 유형처럼. 하지만 그거는 그럴 때 그냥 잠깐 아프고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도움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지를 못할 때도 많고. 네. 그래서 다른 거죠. 네. 이것은 이 기본적인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질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중요하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욕망을 보고 나서 한번 다시 가볼게요. 기본적인 욕망. 네.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 두려움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욕망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좀 쉽게 저는 이렇게 도식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쉽게 이해를 이제 드리면 본질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 그냥 본질 그 자체였는데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의 어떤 양육을 받으면서 본질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키우게 되죠. 네. 근데 이 두려움은 너무 크니까 건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을 좀 마이너스 축으로 보시면 돼요. 막 자꾸 들어가도 얘는 진짜 끝없는 미로와 어둠과 굴 같은 느낌일 때 아니야,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 플러스 축을 만들자. 그러면 플러스로 욕망, 욕구를 딱 올리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한 내용도 애니어그램 지혜책에 잘 나와 있어요. 이제 나무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본적인 두려움을 보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욕망이 생긴다. 기본적인 욕망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두려움에 대항하여 스스로 방어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인 욕망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본적인 욕망은 모든 인간이 당연하게 갖고 있는 욕구를 나타낸다. 그러나 각 유형은 그 유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을 이상화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가져야 할 다른 인간적인 욕구는 무시하기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쪽 마이너스 쪽은. 그래서 안 되겠어. 이 플러스 쪽을 개발해야겠어. 네. 근데 이 욕망만을 이상화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이제 뭔가 하나에 이제 꽂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1번 유형부터 9번 유형까지의 욕망을 읽어주고 아까 전처럼 약간 설명을 그냥 9번 유형의 예를 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1번 유형 읽을게요. 네. 1번 유형이 갖는 근본적인 욕망과 욕망에 대한 왜곡은요. 완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이것은 비판적인 완벽주의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2번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로 왜곡이 됩니다. 네. 3번은 가치 있게 여겨지고자 하는 욕망이 성공을 쫓는 것으로 왜곡이 됩니다. 4번 유형은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자기 몰입으로 왜곡이 됩니다. 네, 5번 유형은 유능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쓸모없는 전문화로 왜곡이 됩니다. 6번 유형은 안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확신에 대한 집착으로 왜곡이 됩니다. 네, 7번 유형은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광적인 도피로 왜곡이 됩니다. 8번 유형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는 싸움으로 왜곡이 됩니다. 네, 9번 유형은 평화에 대한 욕망이 고집스러운 태만으로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어려운 얘기예요. 하지만 내 거를 봤을 때 바로 이해가 간다는 거. 그래서 나무님이 9번이니까 9번 유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9번이 9번의 본질은 이제
전체성. 네, 뭔가 완전해지고 완전한 원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 구가 깨지거나 원이 깨지는 것에 대한 너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9번이 이제 그 원 안에서 연결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못 살겠어. 나는 평화롭게 살아야겠어.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까지도 좋았는데 고집스러운 태만으로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죠. 이 과정을 나무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9번 유형으로서. 저도 읽으면 좀 어려운데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소유는 다 나랑 함께 하나로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되는 뭔가 세계 평화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그 평화,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제 혼란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혼돈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나의 하나가 없어지는 느낌이고 그 없어지는 게 그냥 뭐 핸드폰을 잃어버린다든지 가방을 잃어버린다든지 지갑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속품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뭐 손가락이 잘려서 나간다든지 뭐 어디 장기 하나가 파여져 나간다든지 해서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쨌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어쨌든 나는 이게 없더라도 나는 평화롭게 나는 괜찮아라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여서 떨어져 나가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그래서 또 이제 그걸 빼고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고 하는데 상상 속에 다른 똑같은 대체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손가락이 하나가 어디 사고가 나서 잘려서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되게 호러처럼 변하는데 이게 없으면은 제가 굉장히 아프고 힘든데 뭐 없지만 있는 것처럼 인공적으로 손가락을 다시 심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난 갖고 있어라고 거짓된 상상을 만들면서 행복해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냥 치료를 받지 이렇게 하는 고집스러운 음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 풀어 설명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되게 어렵죠. 네,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 방에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제 각 유형마다 할 때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6번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저는 이제 안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것이 확신에 대한 집착으로 왜곡된다. 그것도 될까요? 저희 수업 때 네네. 한번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 고래님이 갑자기 지나가려고 하던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와이프분한테 얘기했다가 6번 유형인 와이프분한테 네. 그때 그 반응이 네. 저희는 떨어지면 어디 난간을 붙잡고 뭐 하면 되지 이렇게 떨어지겠구나 라고 이제 반응을 했는데 이제 헤라님 반응도 그때 상상조차 하기 싫다 이런 하지만 제일 상상도 많이 하는 그리고 저의 예는 아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은 없어요. 왜냐면은 근데 이것을 가장 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6번의 예는 뭐냐면 그 병원에 집착하는 6번들이 보통 네, 나무님이 소아과 의사시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는데 이 뭔가 예를 들어 6번 엄마예요. 아이가 아파요. 이제 온갖 병원을 전전하는 것이지요. 네, 못 믿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그 욕망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막
대학병원, 큰 병원, 유명한 의사를 막 찾아다녀요. 네. 그러다가 근데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사실은 욕망이었잖아요. 근데 이 병원에 계속 끌고 다니는 게 실제로 그렇게 안전하지 않잖아요. 계속 끌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신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된대요. 이 정말 불건강할 때는 차라리 누가 이게 병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유, 어머님 괜찮아요. 애는 원래 그렇게 크고 뭐 괜찮아요 하면 누군가가 차라리 확실하게 이게 병이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머님 많으세요? 그쵸. 뭔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안 좋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했을 때 그 불안했던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는. 오히려. 그래서 그랬구나. 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사실은 안전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병명을 찾아야 확신 찾아야 오히려 안심이 되는. 안 아파야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병명을 찾아야 안심이 되는 이런 6번 유형들 되게 많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병원비가 싸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미국만큼 병원비 나오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저는 아직도 병원 가는 게 되게 두렵거든요. 왜냐면 병원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옛날에 미국 있을 때. 근데 이제 안 가는 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는 안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예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병원 가는 게 더 두려워요. 혼날 거. 한국 의사 선생님이 자꾸 혼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가장 되게 잘 표현하는 예일 것 같아요. 6번이 병원 전전하는. 그러네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본질. 네. 성격에 의해서 억제된 본질. 네, 이것도 나무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경험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공백이 된다. 영적인 가르침은 발달에 방해가 되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성격이 형성된다고 말한다. 우리의 성격은 부러진 팔이나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깁스 같은 것이다. 원래 부상이 클수록 깁스도 더 단단하다. 성격은 일종의 깁스처럼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성격의 대부분은 조건화된 반응, 두려움, 신념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이런 방어의 껍질을 얇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에 저항하는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순간 항상 스스로를 저버렸을 때의 고통이 다시 오기 때문이다. 여기 중요한 말이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우리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경험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공백이 된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우리는 뭔가 미싱, 네,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그 공백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것을 성격으로 채웠어요. 네. 그러면서 채우면서 되게 뿌듯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 내가 가장 약한 부분에 내 스스로 깁스를 했구나. 네. 그래서 부상이 클수록 깁스가 더 단단하다. 결국은 내가 더 약하다고 생각할수록 네, 본질과의 연결이 더 심하게 끊어졌을수록 공백이 클수록 깁스를 강하게 더 두껍게 감은 거죠. 그것을 성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 성격의 대부분은 조건화된 반응, 두려움, 신념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저도 저는 6번 유형이에요. 하지만 아닌 거죠. 네. 저는 6번 유형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잃음으로써 그 약해진 부분을 채워서 6번 유형 성격 패턴을 쓰고 있어요. 이게 가장 옳은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한번 그렇게 소개해 보시겠어요? 9번의 본질이 어떤 전체성. 네. 하나됨 이런 거라고 한다면? 하나,
저는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그 하나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서 자꾸 스스로 거짓된 하나 되는 것을 만들어서 만들고 있는 9번 유형입니다. 네. 좀 다르지요. 좀 많이 그거와 다르네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저도 6번 유형에 대해서 제가 제 소개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그 깨어남과 안내에 대한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 그런데 그 안내, 구원 이런 것에 대한 본질을 딱 잃는 순간 빨리 외부로 가서 안내와 지원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던 안전해지고 싶은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졌던 안내를 잃어버리면서. 그래서 확신에 대한 집착으로 왜곡이 되면서 무엇이든 확신이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6번이 되어버렸어요. 슬프네요, 왜 이렇게? 너무 슬픈데요. 본질이 이렇게 슬퍼도 되는 거예요? 본질을 슬프면 안 되는데 영롱한 빛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본질에서 확 슬퍼집니다. 근데 이 방어의 껍질, 결국은 이 성격을 얇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네요. 네.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꽤 오랫동안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애니어그램으로 수양하고 애니어그램으로 돌을 닦음으로써 내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너무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네. 그렇게 찾아 헤매던 곳이 내 안에 있다고? 진짜? 이런 거. 내가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누구에게 내가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이 헤라님 이제 연구소에서 강의도 하시고 방송하시잖아요. 네. 이게 그 깨어있다는 신호의 시작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도 온앤오프예요. 네. 저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뭐냐면 늘 깨어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깨어남 온 됐을 때는 저도 상태가 좋아요. 하지만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 나의 상태로 인해서 깨어남 오프 버튼이 눌러졌을 때는 갑자기 불안, 확. 네. 뭐지? 안 될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누군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 확실한 무언가가 없는 한 나는 못 나갈 것 같아. 막 이런 오프 사인이 딱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계속 깨어 있고자 하는 의지를 순간순간에 올려야 되는 것이지 계속 깨어나 있고 늘 본질로 사는 사람은 뻥치는 겁니다. 그거는 사이비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본질이 좋은 거잖아요. 그쵸. 엄청 좋죠. 근데 왜 본질을 못 찾을까요? 다시 돌아가면 그 단단한 껍질, 기부스를 제거해야 보여서 그렇지 않을까요? 지혜책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본질을 찾는 이 변화에 저항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순간 항상 스스로를 저버렸을 때의 고통이 다시 오기 때문이다. 이거 정말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건 또 무슨 말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걸 해보지 않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2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2기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되게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뭐냐면
제가 8번 유형인데 8번 유형이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당하거나 통제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고 이제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난 처음부터 무엇을 통제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 뭐 다른 말로 이제 본인의 그 언어로 해석하면 나는 처음부터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끊어질 것 같고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거 기본적인 두려움 아니지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이 두려움을 직면하라니 그러면 죽으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입니다. 그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기본적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크기가 엄청난 것 같은데 네. 헤라님도 그렇게 두려움의 크기가 크셨나요? 지금도 큽니다. 죄송합니다. 두려움의 크기는 줄여나간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두려움은 많이 직면해질수록 되게 무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날수록 좀 편해지는 네, 그런 것이지 이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직면해보니까 생각보다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을 법했지만 죽진 않았어. 두 번째 자꾸 했을 때 아까보다 지난번보다 좀 나았던 것 같고 이런 거. 네. 죽진 않네? 이런 자꾸 그 좀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지. 두려움의 사이즈를 줄인다기보다는 이 두려움,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봤을 때 그 약간 저게 두려워? 이런 느낌으로 내가 내 두려움을 되게 크게 잡고 있구나를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려움의 크기가 좀 줄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상태는 줄었다기보다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직면하는 것 자체가 그닥 그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구나. 네, 그리고 좀 점점 약간 우스워지죠. 또 이러네? 이런. 와, 이 정말 끝도 없구나. 해도 참 또 원점이네. 이런 느낌? 이런 것이지. 두려움 따위는 이제 두렵지도 않아.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각 유형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두려움을 직면해 봤을 때서야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럼요. 그래서 성격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레 형성됐어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왜냐면 본질이 끊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끊어진 본질을 찾아 헤매는 것은 후룸라이드 배에 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지를 내고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본질은 찾을 수 없어요. 이미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각 유형마다 많이 다를까요?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 행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두려움에 직면하고 네, 그 두려움 안에 머무르며 그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그것에 조금 더 담담해지면서 본질을 찾아 인디아나 존스처럼 떠나는 것은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번 유형처럼 처음부터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 이 한마디의 말은 모두가 다르거든요. 왜냐면 저에게 그 말은 6번 유형인 저에게 그런 말은 여기 정글도 아닌데 꼭 그렇게 계속 보호했어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그 6번 유형의 두려움 있잖아요. 네, 도움과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들었을 때는 나무님한테는 어떤 그 느낌이 딱 올라오시나요? 도움이 그렇게 필요한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면 되지 않나? 그거지요. 네. 저는 그 9번에 연결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들었을 때, 왜? 9번 연결했나? 여기에서 그 뭔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그 9번 같은 경우 뭔가 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느낌 든다고. 네, 제가 말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왜? 뭐 이런 연결? 그게 중요한가? 이런 그게 결국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사실은 뭐 두려움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그냥 다른 이름이거든요. 예,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의 다른 이름인데 그냥 자기 거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 거는 그냥 왜?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자꾸 수업 시간에 사람들이 표정이 떠올라서 어떤 표정이었는데요? 이제 남들 얘기할 때 특히 저는 9번이니까 9번의 수업 때 모두가 그 애잔한 눈빛 약간 처음부터 시작과 동시에 이런 또 각 유형의 두려움을 했을 때 다들 다른 유형 사람들 그렇구나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그 경직된과 그 초조한 눈빛들이 특히 7번 그쵸.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해하는 게 저는 인류의 출발이 아닐까. 인류 평화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생각났는데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항상 들리는 이 주택집이 있어요.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그 강아지를 한 마리, 미미라는 강아지를 키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 미미한테 꼭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미야 이렇게 불러요. 그럼 미미는 헐헐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왈왈 짖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반가워서 문을 두드렸는데 두려움으로 문을 아예 못 열고 왈왈 짖기만 하는 게 인간사거든요. 그래서 왈왈 짖었을 때 그 왈왈 소리만 듣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저 사람 두려워서 그러는구나를 알아주면 되게 달라지겠지요. 네. 그 두려움을 벗겨내면 매우 반짝반짝하는 본질이 또 나오겠네요. 네, 그 두려움을 뚫고 나오는 그 본질은 어떻게 보면은 그 태어났을 때는 원래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반짝반짝한 거랑 한번 완전 시커멓게 됐다가 그거를 막 스스로 뚫고 막 알뚫고 나오듯이 해가지고 그 아래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한 줄기 딱 나왔을 때 진짜 수고했다 이런 진짜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서를 쓸 때 이제 그런 거를 여쭤보지요. 그렇죠. 네, 언제 내 안에서 약간 한 줄기 빛이 나오는 걸 느끼셨나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근데 대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의 찰나 정말 딱 이렇게 탕 조금 빛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두려움으로 확 덮죠. 아니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기억도 함께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럴 수도 있고 두려움에 이렇게 점철되어서 그 빛이 나왔던 그 순간조차도 그냥 두려움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 빛이 나오는 순간순간에 그것들을 약간 더 시간을 늘리느냐?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온앤오프의 개념인 것 같아요. 온 했던 그 기간, 시간을
얼마나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사느냐에 인생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충전 용량이 좀 커져야겠네요. 그러니까요.